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첫 주에 지난 시간 첫날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표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렸고, 자, 오늘은 뭘 점검해 드릴 거면 올 한 해 우리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복귀를 못한다면 60일 내에 바로 조기 대선이에요. 뭐 솔직히 박사님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5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바로 대선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뭐 기각이 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고, 기각 안 되면 바로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야당 후보는 거의 현재로는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요. 그죠? 현재는 적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유일한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왜 변수가 되냐면 1심에서 유죄가 났죠. 1심 유죄. 근데 그 유죄가 보통 유죄가 아니에요. 실형이 선고났기 때문에 이 결과대로라면 10년 동안 선거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1심 유죄가 이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최종심까지가 나와주느냐. 자, 보면 이게 이제 탄핵 심판 시계표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원칙대로 따지면 선거법이기 때문에 2심이 1심 나고 3개월 내에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2월 14일 전에 2심 선고가 나야 돼요. 그리고 3심 최종 이제 항소할 테니까 대법원 판결도 역시나 2심 나고 3개월 내에 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5월 14일 내에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 재판 땅땅땅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5월 14일. 그렇게 따지면 60일 전이니까 3월 14일 이후에 나게 되면 대선 전에 선거법 이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3심에서도 1심 때와 똑같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시간표가 지켜지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1심도 사실은 검찰이 기소하고 6개월 내에 1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심 얼마 걸렸냐?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2년 2개월. 6개월 내에 나와야 되는데 안 지킨 겁니다. 재판부가. 근데 과연 이 3개월은 지키겠느냐. 벌써 2월 14일이면 이제 거의 절반이 1심 나오고 절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재판도 한 번 열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재명 대표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맞상대.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유력한 딱 한 명의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빅3로 따지면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정답을 누구다 라고 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자, 오늘 여권에는 어떤 잠룡 후보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강점들이 있고 지금 그들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사실 지금 주자들이 바로 움직이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각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니까요. 12월 9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언제 치러지냐면 2달 내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냐면 정의당은 아예 탄핵 인용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선출했더군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 18일 뒤에 바른정당 후보로 유승민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20일 뒤에,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되면 거의 20일 내에 대선 후보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 제일 늦은 게 민주당이었는데 거의 한 달 뒤에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돼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그래야 후보 등록하고 2주간 선거운동하고 대선이 진행이 되니까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권 후보는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자, 작년 말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나가야지. 장이 섰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지금은 좀 열세지만 판세를 뒤집기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지금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 10년 만에 핸드폰도 바꿔서 전화번호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기자들한테도. 그리고 책도 낸다고 하죠. SNS에 썼던 글들 모아서. 원래 선거 출마하기 전에 책 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묘소도 파묘를 해서 대구 근처에 위패를 모셨다고 하고, 자기가 그만두면 대구시장이 공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행정부시장도 임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양력을 살펴볼까요? 54년생 71세고요. 경남 창녕 출신이고 고려대를 나왔고, 검사 생활 10년 하면서 모래시계 검사로 아주 뭐 유명해졌죠. 그 박철원 슬롯머신 수사하면서 육공 황태자 박철원 구속도 시키고요. 그걸 명성으로 신한국당에 이제 정계에 입문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경륜이겠죠, 경륜. 네, 국회의원 5선 했고 당대표 2번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도 하고 자유한국당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또 도지사도, 경남도지사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이런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선 경험도 많아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둘이 맞붙었던 그때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그때도 대선 출마했었고, 2017년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됐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등으로 대선 경선 출마를 했었죠. 홍준표 시장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자, 경남지사도 지냈고 대구시장도 지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확고한 영남 기반이 있습니다. 그죠? 네, 파란색은 강점이고 빨간색은 약점인데, 확고한 영남, 정통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자, 엄청난 강점이죠. 네, 특히 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강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솔직해요. 뭐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니까 일본말을 갖고 오긴 했는데 독고다이 스타일이죠. 뭐 누구 눈치 안 봐요. 예. 근데 그게 장점이자, 또 독고는 파란색인데 다이는 빨간색인 이유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계파가 없어요.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홍계라는 말이 잘 없죠. 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때도, 지난 대선 때도 민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이겼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근데 당심에서 지면서 이 후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세력이 없다는 거, 그 약점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즘 뜨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이 당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용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이런 검사 출신 갑자기 반짝 뜨는 사람 데리고 왔더니 오히려 보수를 망가뜨리더라. 이제는 보수 이 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요 구호가 은근히 당에서 많이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약점이라고는 뭡니까? 좀 올드 보수. 물론 뭐 나이도 나이지만 이 자유한국당의 색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자, 이런 색채가 강하면서 약간 올드 보수한, 그러니까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20에서 30% 이상 넘어갈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되려면 50%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빨간표고, 그다음에 이 명태균 이슈가 홍준표 시장은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다 쳐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장 중에 대선 후보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빅3 중에 또 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홍준표 시장처럼 난 무조건 나갈 거예요 라고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안 나가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책임감은
내가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라는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고 대통령 출마의 책임감. 또 하나의 책임감은 뭐냐면 이번에는 서울시장 임기를 마쳐야겠다라는 책임감. 이 두 개의 책임감 중에 고민이다. 요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오 시장이 2011년 8월에 한번 이때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다가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를 하죠. 그 당시에 투표율이 낮아서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이거 그냥 폐기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2021년부터 서울시장 다시 이제 2번 보궐선거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그 책임감을 이번에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과 서울시장 이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네, 1961년생 이제 64세요. 아, 근데 뭐 지금 보면 훨씬 젊어 보여요. 그거보다 나이보다는. 서울 출생에 역시 고려대를 나왔고 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뭔가 방송 생활에서 또 이렇게 훤칠한 키와 외모로 인기를 끌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죠. 국회의원은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당시에 정치 개혁을 외치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해버려요. 그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는. 그리고 나서 2006년, 2010년 서울시장을 했다가 이 사태 이후에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합니다. 보수에 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보수를 망가뜨린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암흑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공격도 많이 받고 홍준표 시장으로부터도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다시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해서 2번의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 이때는 서울시 25개 구 전 구에서 모든 구에서 승리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풍부한 행정 경험이죠.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중도 성향이에요. 중도 성향. 그러니까 아까 홍준표 시장이 확고한 정통 보수,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면 오 시장은 좀 반대죠. 서울 수도권의 중도로부터 많은 표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오 시장의 서울시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동행과 매력인데요. 여기서 동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약자와의 동행. 오 시장이 상당히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서울시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안심소득, 이것도 결국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심소득, 그리고 취약계층 교육,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공의료 확충에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이 약자를 강조하고 그래서 중도 쪽에 있는데 약점이라고 한다면 팬덤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팍팍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됐고 인기는 있는 것 같은데 팬덤이 약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당내 세력이 취약하다는 것. 오세훈계라는 것도 특별히 지금 보이질 않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도. 근데 사실 오 시장이 한 번도 개파가 있었던 적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누구도 개파가 없잖아요. 그죠? 친윤이라는 주류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이제 탄핵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전이 되니까 큰 영향이 없고 친윤을 제외한 나머지 큰 개파가 없는 상황에서 오 시장한테는 이 취약하다는 것도 이번에는 뭔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오 시장도 또 이 명태균 이슈가 남아있죠. 오 시장 후원했던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돈을 줬다는 의혹, 이거 아직도 명확하게 해소는 안 됐습니다. 오 시장은 뭐 전혀 문제 없다. 명태균 씨와 뭐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캠프에서 싸우고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지자체장 중에 제가 2명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도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임기가 사실은 이때까지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선에 출마를 해버린다면 변수가 뭐냐면 2026년 6월보다 1년이 남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2025년 이제 7월 이후에 대선이 벌어지면 이들이 사퇴할 경우에 별도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공석인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있다가 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앞에 대선이 벌어지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선거 비용 나가고 다시 선거를 치러요. 1년짜리 자치단체장을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적 또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요 시간표는 어떻게 결정돼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결정이 언제 났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5월 이전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 나서 인용이 돼버리면 그 대선이 치러지고 이들이 그만두면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보궐선거 없이 가야 되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내 인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내 인사 중에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 뉴스터디에서 많이 했었고 아시죠? 네, 서울 출신의 젊은 또 51세 젊은 정치인이고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 생활하고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얼마 전까지 당대표를 했었어요. 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강점은 명분과 팬덤입니다. 명분이라는 건 뭐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계엄을 해제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명분.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잘못됐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 근데 국민의힘은 마치 계엄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구도 계엄에 찬성한 적 없지만 계엄에 찬성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부담감이 없죠. 왜? 본인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해제 결의안을 주도했기 때문에. 또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어쨌건 전체 여론으로 보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절반을 먹어야 돼요. 절반을 먹으려면 중도층을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다른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가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폭발력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강점, 여전히 살아있는 위드훈이로부터 시작되는 팬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 여전히 신선하죠. 네, 정치의 때가 좀 덜 묻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앞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봐왔던 후보들이고 아까 뭐 홍준표 대표는 용병은 안 돼라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아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라는 또 식상함을 깨부술 수 있는 여전한 후보이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자, 그런데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번에 상처도 많이 입었죠. 여실히 드러난 게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탄핵을 하자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었는데 따라온 사람 단 몇 표? 108명 중에 12표. 그러니까 친한계 내에서도 탄핵 찬성에 안 쫓아온 의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내 취약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당대표를 했는데 어쨌건 한 6개월 이상 당대표를 했는데 당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퀘스천 마크를 좀 달게 되는 꼬리표로처럼 달게 되는 상황. 두 번째는 대통령이 키워준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을 같이 자리를 맡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배신자 프레임도 당내 강성 보수들이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 적대감이 커졌다는 게 어쨌건 당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비슷한 상황인 게 좀 비슷한 처지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죠. 여전히 중도 확장성이 있고 탄핵에 앞장섰고 유일하게 1차 탄핵 때도 앉아서 탄핵했던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도 대선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지만 당내 취약하다는
분위기, 이 이미지는 또 부담이기도 합니다. 또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 전당대회 이후에 역할을 하지 않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4위, 잘 나올 땐 4위, 한 5위 정도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만큼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도 잠룡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원 전 장관 보면 제주 출신이고 1999년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에 있었던 경륜이 쌓여 있고 삼선 국회의원, 제주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지낸 여러 가지 경험. 그래서 원 장관의 가장 큰 강점은 친윤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오래된 올드 보수인데 여전한 소장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시작할 때 계속해서 소장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홍준표 시장하고 좀 비슷한 대목이 뭐냐면 누구한테 줄 잘 안 서고 사실은 그동안 자기 독자적으로 좀 정치를 해온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갖추면서 좀 신선함이 퇴색된 약점이 생겼죠. 왜냐하면 대통령, 이 친윤 이미지가 막 강해지면서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오다 보니까 신선함이 좀 퇴색되는 약점을 갖고 중도 확장에 좀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점이 있지만 여전히 나이가 많지 않고 또 어쨌든 당내 경험도 있고 정치 경험도 있고 여전히 소장파 이미지도 가진 거는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좀 잠잠한데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은 잠룡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두 사람이 서울대 82학번 동기입니다. 네. 조금 늦게 정계에 입문하겠지만 선수는 나경원 의원이 더 높죠. 5선 국회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나 의원도 뭐 대중적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선 잠룡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 밖에도 있습니다. 이준석. 이제 1985년 3월 31일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3월 31일 지나면 만 40세가 돼요. 그럼 대선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가 넘어야만 피선거권을 갖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될 것 같죠? 아무리 헌재 심판이 빨라도 뭐 2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과학고 나오고 미국 하버드대 뭐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강점 뭐냐면 젊은데 이제 베테랑이에요. 정치 베테랑. 왜냐면 2011년 요때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거든요. 그때 비대위원 들어왔으니까 이미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4년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뭐예요? 국민의힘 대표 지냈죠. 자, 이번엔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네. 자,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젊은데 이제 경륜도 많이 쌓였어요. 근데 약점이라고 뭐냐면 이 약점 계속 붙어 다니죠. 뭐 싸가지가 없다. 말을 이제 뭐 여기도 시원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본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싸가지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인격이 미숙하다는 말을 들었다. 별로 굴복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맞는 말을 하니까 싸가지 없다 느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강점 뭐예요? 일단 보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중도층, 특히 연령도 젊은 연령층, 그러니까 보수에 취약한 연령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지층이요.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외연을 확장하고 수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당을 나가다 보니까 뭐 또 배신자 프레임도 있기도 하고 여기도 명태균 이슈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워낙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뭔가 새롭게 의혹이 나온 것까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일단 리스크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죠. 지금 왜냐면 당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기 대선 때 국민의힘과 단일화나 합당은 불가능하다. 3자 구도가 오히려 양자 구도보다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총선 때도 3자 구도로 당선되는 게 오히려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열심히 대구 경북 지역도 다니고 있고 영남을 공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보수의 땅을 딛고 보수 지지의 땅을 딛고 뭔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본인도
조기 대선 자기 나올 거라고 이미 거의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올 출마를 할 거라고요.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왜냐면 저번에 지난 대선 때 몇 %였어요? 이재명, 윤석열 0.73%포인트였잖아요. 얼마나 이 박빙입니까? 이 박빙 승부에서 이 보수 세력 중에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지금 당 밖에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또 있죠. 유승민 전 의원. 아직 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유승민 의원은. 근데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쨌건 닫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보면 자, 이제 뭐 오래됐죠. 정치 시작한 지. 예, 경제통이죠. 경제학자 KDI 출신 연구원 출신의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 이승콘 신대 박사.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대통령 중에 가장 큰 자질이 경제더군요. 경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강점을 가진 유승민 의원. 2000년에 입문했고 4선 국회의원 지냈고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하다가 박근혜 대표가 좀 이제 갈라지면서 바른정당 대표로 갔고 뭐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중도 확장에 유리하긴 하죠. 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후보들 쫙 놓고 전체 국민들한테 누구 뽑을래? 그러면 1위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 예. 그만큼 중도표에 있어서는 확장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통 보수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해온 데다가 그리고 또 약자, 공동체 요게 관심이 많거든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보니까 중도 확장이 많은데 하지만 여기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 프레임을 2017년 탄핵 이후에 지금 7년째 아직 완벽하게 떼내지는 못하고 있는 요게 지금 요길 민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승민 의원의 그 정치적 기반은 대구거든요. 대구 출신에다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쭉 해왔기 때문에 과연 TK 민심이 돌아오느냐가 유승민 의원의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들 지금부터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당의 이번에 대선 지형은 자, 이 간극을 극복해야 됩니다. 민심과 당심이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이반돼 있어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여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홍준표, 나경원 두 사람 반대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처음에 반대했다가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죠. 탄핵 찬성 쪽으로. 자, 원희룡 아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한동훈 찬성했죠. 이준석 찬성했죠. 안철수 의원 찬성했죠. 유승민 의원 찬성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쭉 한번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온정적인 건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온정적이죠. 그래도 아주 뭐 나를 세우진 않습니다. 원희룡 온정적이죠. 비판적, 적대적까지는 모르겠고 비판적 한동훈, 안철수 좀 적대적으로 좀 비판 많이 한 게 이준석, 유승민. 그죠? 좀 이렇게 편이 나눠지죠. 이렇게. 자, 지지 기반. 이 후보들은 누구를 지지 기반하고 있냐? 홍준표 정통 보수를 층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정통 보수 기반하고 있죠. 오세훈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통 보수에 좀 기반 갖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중도. 원희룡 정통 보수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죠? 수도권 중도 또 걸쳐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는 약간 중도 쪽이죠.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당내 기반을 보면요.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제가 어디를 붙이고 있죠?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다 취약 쪽에 붙이고 있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들 뭔가 누구 하나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바로 민심과 당심이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민심과 당심이 같다면
그 후보 한 명 정해놓으면 대통령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당심은 반대쪽이 많아요. 이거 갖고 올게요, 제가. 반대쪽이 많아요. 민심은 찬성 쪽이 많습니다. 네. 계엄을 비롯한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민심은 적대적이에요. 당심은 그래도 아직 온정적인 민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심, 특히나 정통, 보수, 뭐 좀 더 해서 강성 보수 쪽에서는 여기에 지금 대통령의 계엄, 탄핵, 거기에 부정선거까지 지금 입장이 걸리면서 뭔가 이놈의 여당은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키지 못하더니 이번에도 대통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부정선거도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뭔가 여당의 불만이 가득 찬 당심의 인사들이 어쨌건 지금 지지율로 여론조사를 보면 10에서 한 15% 정도 있는 겁니다. 많게는 20% 정도까지 있는 겁니다. 뭔가 정통 보수. 이런 지금 당이 불만이 많아요. 근데 민심은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탄핵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보는 그 민심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봤을 때 한 요 정도는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로 갈 수도 없고 여기로도 갈 수 없는. 왜? 자, 왜? 대선 경선 룰은요. 민심과 당심이 5대5예요. 여론조사 5와 대의원과 선거인단 5대5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그래도 대선 경선 때 될 만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거냐? 지금 당심도 계엄 탄핵 거치면서 뭔가 상당히 지금 당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 과연 민심 쪽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풀어야 할 어쨌든 숙제입니다. 그런데 민심 쪽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려면 50% 가까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게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실히 보이는 게 바로 여론조사예요. 전체 응답자들에게 보수 진영 적합도를 물어보면 유승민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없음 몰입 53.2%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끼어 있어요? 역선택이 끼어 있죠. 실제로 대선에서는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그냥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높게 나와요. 유승민이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 상황에서 실제로 대선에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상수라고 봤을 때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슈 하나. 근데 그들이 실제로 당심이 그들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느냐. 자칫하면 이 당심이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장에 안 나오게 되면 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번 여당은 대선을 치러하는 상황. 그거를 다 당심은 당심대로 다 흡수하면서 중도, 수도권 중도로 나갈 수 있는 확장력이 있는 후보가 과연 선출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권의 대선 지형을 지켜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요이땅 스타트 한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차기 대선은 며칠 내에 치러져야 할까요? 박사님들 제가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1번 30일, 2번 60일, 3번 180일, 4번 365일.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5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숫자가요, 여러분 숫자 나오면 좀 약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맞추시면 또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34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이랬습니다. 이화영 1심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북송금 연결 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 빨간색 척 쳐있죠? 않는 인물.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 3번 김여정과는 연결고리가 없지요. 자, 순이일상님 맞춰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저한테.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그렇게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저희가 뉴스터디에서 다뤘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지사 시절에 한창 남북관계 잘 됐을 때거든요. 그때 북미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지지율이 팍팍팍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과 최문순 지사만 같이 가다 보니까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 남북 화해 모드를 타고 뭔가 업적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코스피 200님. 기나긴 재판 여정의 끝을 채널A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어유 감사합니다. 아직 재판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와 쭉 함께 해주셔야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루아안님. 네, 올 한 해 팩트 정리로 저도 똑똑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똑이. 팩트 똑똑이. 정말 좋은데요? 팩트 똑똑이. 우리 박사님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함께 그 길로 가봅시다. 자, 네 번째 당첨자님은 곰곰이님인데요. 정답 맞춰주셨고, 제발 한 번만 당첨 기원. 바로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런 기원, 그런 소원 제가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SCATER님. 스캐터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아이고야. 매일매일 뉴스터디 하면 안 되나요? 정치 이슈 유튜브 중에 제일 귀에 쏙쏙 박히는데 매일은 못하고요. 네, 2번 제가 힘을 내서 3번도 가끔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말엔 꼭 찾아주시면 제가 그래도 그 주에 가장 궁금한 것들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들, 이 당첨자님은 유튜브 가셔서 채널A 뉴스 채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클릭하시면 다시 당첨자 확인할 수 있고 선물 수령 방법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박사님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 꼭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걸리시더라도 빨리 맛있는 거 먹고 비타민 먹고 힘내서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들 안녕히 계세요.